당신에게 편지를 써. 나는 오늘도 살아있어. 43만 원이 내 전부야. 그걸로 한 달을 버텨. 새벽에 눈이 떠지면 옥탑방 천장에 물이 새. 7억을 줬는데 아들 목소리 4년째 못 들었어.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마도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야. 여보, 나 종수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당신이 떠난 지 꼭 4년째 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하려고 해. 당신한테 편지를 쓰려고 볼펜을 꺼냈어. 이 볼펜 기억나? 당신이 병원 입원했을 때 내가 간병일지 쓰던 거. 아직도 잉크가 나와. 그런데 당신한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지금 옥탑방에 살아. 해화동 언덕 꼭대기에 낡은 건물 맨 위층이야. 월세가 20만 원이야. 그래도 비싼 거 알지. 하지만 여기보다 싼 데가 없더라고. 당신이 알면 기가 막히겠지. 우리 38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내가 공장 가고 당신이 식당 나가고 그렇게 뼈 빠지게 모은 돈이 7억이었잖아. 그 돈을 다 줬어. 아들들한테 다 줬어. 큰 놈한테 4억, 작은 놈한테 3억. 당신이 원했잖아.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싶다고.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몰랐던 게 있었어. 당신이 떠나고 석 달 뒤에 큰 놈 전화번호가 바뀌었어. 처음엔 그냥 바꿨나 보다 했어. 그래서 작은 놈한테 전화했더니 작은 놈도 안 받더라고. 10번을 걸었어. 20번을 걸었어. 한 번도 안 받았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당신한테 묻고 싶었는데 당신은 없잖아. 여보, 나 지금 한 달에 43만 원으로 살아. 기초연금이라는 거야. 그게 내 전부야. 한번 계산해 볼게. 당신한테 보고하는 거야. 월세 20만 원, 공과금 5만 원, 약값 3만 원, 통신비만 1,000원. 남는 돈이 13만 9천 원이야. 30날로 나누면 하루에 4,600원이야. 당신이 들으면 울겠지. 아니, 당신이라면 그 돈으로도 어떻게든 밥상을 차렸을 거야. 나는 그게 안 돼. 아침에 찬밥에 간장 넣고, 점심은 경로당 무료급식, 저녁은 라면 반 봉지야. 라면을 반만 끓이는 거 알아 당신? 물을 많이 넣으면 국처럼 되거든. 그게 내 저녁이야. 아, 그리고 당신한테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 나 요즘 폐지를 주워.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할게. 지금은 좀 부끄러워서.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절대 안 시켰을 거잖아. 내가 알아. 여보, 이 편지를 왜 쓰냐고. 아까 말했지.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라고. 오늘 낮에 경로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박 선생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이러고 사냐고. 자식한테 연락해 보라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뭐라고 해.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 말을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웃었어. 괜찮다고 했어.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어. 거짓말이야, 여보. 나는 하나도 안 편해. 밤에 잠이 안 와. 새벽 4시에 눈이 떠져. 습관이 남아있는 거야. 공장 갈 때 일어나던 시간. 그 시간에 눈이 떠지면 옥탑방 천장을 봐. 물이 새는 천장을 가만히 쳐다봐. 그러다 당신 생각이 나. 당신이 옆에 누워서 코 골던 소리가 나. 환청인 거 알아. 그래도 좀 듣고 싶어서 눈을 감아. 그러면 진짜 들려. 당신 숨소리가 들려. 그런데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어. 차가운 천장이랑 물 떨어지는 소리만 있어. 여보, 나 요즘 혈압약을 이틀에 한 알씩 쪼개서 먹어. 원래 하루에 한 알인데 약값이 부담이 돼서 반으로 쪼개. 의사 선생님이 알면 혼나겠지. 근데 어쩌겠어. 약값 아끼면 하루에 1,000원을 더 쓸 수 있어. 1,000원이면 두부 한 모야. 당신이 두부 좋아했잖아. 나도 요즘 두부를 자주 먹어. 반모 먹고 반모는 다음 날 먹어.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내 하루야. 38년을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 73 하루가 이거야. 여보, 내가 이 편지를 끝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쓸 게 너무 많아. 당신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쓸게. 내일 또 쓸게. 내일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얘기를 해줄게. 당신 기억나? 69회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난 거. 아니, 40년 전이지. 헷갈려, 미안해. 요즘 자꾸 헷갈려. 당신 영정 사진에 물 한 잔 올려놨어. 오늘도.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전부야. 그리고 4년째 하루도 안 빠졌어. 그것만은 알아줘. 여보, 나 또 왔어. 어제 약속했잖아. 오늘은 우리 처음 만난 날 얘기해 준다고. 그때로 돌아가 볼게. 40년 전 일이야. 나는 23이었고 당신은 21였어. 을지로 인쇄 골목에서 처음 만났지. 나는 인쇄 공장에서 잉크 냄새 뒤집어 쓰고 일하던 풋내기 기사였어. 손톱 밑에 항상 잉크가 있었지. 당신은 그 골목 끝에 있던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어. 떡볶이 냄새가 골목을 채웠지. 첫날 당신한테 떡볶이 하나 시켰는데 당신이 나를 보고 살짝 웃었어. 그게 끝이었어. 나는 그 웃음 하나에 매일 그 분식집에 갔어. 한 달을 갔어. 돈이 없어서 떡볶이 하나만 시키고 1시간을 앉아 있었어.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쫓아내지 않았지. 2달째 되던 날, 당신이 먼저 말했어. 매일 떡볶이만 먹으면 배탈 나요. 그게 당신이 나한테 처음 한 말이었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날 용기를 냈어.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했더니 당신이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 첫 데이트가 종로 시장 국밥집이었어. 2,500원짜리 소머리 국밥. 당신이 국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작고 국물에 빠져서 손으로 넘기던 거 기억나. 그 모습이 예뻤어. 진짜 예뻤어, 여보. 우리는 그렇게 만나서 1년 뒤에 결혼했어. 예식장이 아니라 구청에서 했지. 돈이 없었으니까
반지도 못 사줬어. 당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속으로 미안했어. 결혼하고 을지로에 반지하 방을 얻었어.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이었어. 비가 오면 물이 찼어.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대야로 물을 퍼냈어. 불평 한마디 없이. 나는 그런 당신이 고마웠는데 고맙다는 말을 잘 못했어. 그게 후회가 돼. 큰 놈이 태어난 건 결혼 이듬해였어. 당신 나이 23세. 엄마가 됐어. 진통이 14시간이었어. 나는 복도에서 담배를 물고 서 있었지. 손이 떨렸어. 큰 놈이 태어나고 당신이 웃으면서 말했지.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들. 그때 나도 울었어. 당신은 몰랐을 거야. 나는 복도에서 울었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4년 뒤에 작은 놈이 왔어. 당신은 둘째도 아들이라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아들 둘이면 됐어. 우리 집이 완성된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반지하 방에 넷이서 이불 깔면 꽉 찼지만 겨울에 서로 붙어 자면 따뜻했어. 당신 기억나? 큰 놈이 감기 걸리면 당신이 밤새 이마에 수건을 올렸잖아. 작은 놈이 울면 당신이 등에 업고 골목을 돌았잖아. 새벽 2시에,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 당신 혼자 다 했지. 미안했어. 그때 내가 공장에서 받는 돈이 월 45만 원이었어. 여보, 웃기지. 내가 38년 전에 월 45만 원 벌었는데 지금 43만 원으로 사는 거야. 기초연금 43만 원이 38년 전 내 월급보다 2만 원이 적어. 그때는 넷이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나 혼자도 이 돈으로 안 돼.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야. 당신은 살림을 기가 막히게 했어. 45만 원으로 넷이 먹고 입히고 아이들 학용품까지 샀잖아. 나는 당신한테 집안일은 다 맡기고 공장에서만 일했어. 그게 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밤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미안하다 한마디 못하고 내일 또 새벽이니까 먼저 자라고만 했어. 그게 미안해. 지금 와서야 미안해. 이 편지 쓰면서 처음 하는 말이야. 여보, 미안해. 나는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하지만 당신이 행복했다고 해줬잖아. 임종 때 당신이 그랬잖아. 나는 행복했어, 여보. 그 말을 믿어도 되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쓸게. 내일은 아이들 얘기를 해야 해. 그 얘기가 좀 무거워서 오늘은 못 쓰겠어. 당신 영정에 물 갈아놨어. 오늘은 수돗물 말고 편의점에서 생수를 샀어. 500원짜리. 당신 생일이 다음 달이잖아. 미리 좀 좋은 물 올리고 싶었어. 여보,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 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어. 큰 놈이 중학교 올라갈 때 학원비를 보태달라고 했지. 당신이 식당 일을 시작한 게 그때였어. 큰 놈 학원비 때문에 낮에 식당 보조를 나갔잖아. 당신 손이 갈라져서 밤마다 크림을 바르던 거 나는 알았어. 모른 척 했지만 알았어.
큰 놈은 공부를 곧잘 했어. 그래서 우리 둘 다 이놈은 되겠다 싶었지. 기대를 했어. 작은 놈은 조용했어. 형 그늘에 가려서 별말 없이 학교 다녔지. 착한 놈이었어. 그런데 큰 놈이 대학을 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 당신은 눈치를 못 챘는데 나는 느꼈어. 큰 놈이 집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친구를 한 번도 집에 안 데려왔어. 반지하라서 그런 거야. 나는 알았어. 한 번은 큰 놈 학교에 학부모 상담이 있었는데 당신이 가겠다고 했잖아. 큰 놈이 그랬어. 엄마 안 와도 돼. 바쁘잖아.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엄마 걱정하는 거라고 좋아했지만 나는 달리 들렸어.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큰 놈이 처음으로 큰 돈을 말한 적이 있었어. 대학 4학년 때 창업 동아리에 들어갔다면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 200만 원이었어. 200만 원이면 당신하고 나하고 2달을 아껴야 하는 돈이었어. 당신이 나한테 말했지. 여보, 큰 놈이 사업을 한대. 200만 원만 있으면 된대. 나는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안 된다고 했어. 공부나 똑바로 해라.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사회도 안 나간 놈이. 큰 놈이 그날 밤 방문을 닫고 안 나왔어. 다음 날 아침에도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쳤어. 당신이 밤에 나한테 그랬지. 여보, 큰 놈이 상처받은 것 같아. 한 번만 얘기해봐. 나는 그래도 안 됐어. 200만 원을 어디서 뽑아내느냐고. 그런데 당신이 열흘 뒤에 큰 놈한테 200만 원을 줬더라고.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말했어. 식당 월급 석 달치를 미리 받았다고. 나는 화가 났어.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냐고. 당신이 그때 조용히 말했지. 큰 놈이 자기 꿈을 찾은 건데 아빠가 막으면 안 돼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결국 큰 놈 사업은 망했어. 200만 원은 날아갔어. 큰 놈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그게 시작이었어, 여보. 그게 처음이었어. 큰 놈이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어. 졸업하고 취업했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 이번에는 500만 원이었어.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이었어. 점점 커졌어. 당신은 매번 줬어. 나한테 말하지 않고 식당 일을 더하면서 당신 몸이 나빠지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었어. 허리가 아프다고 했지. 나는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했어. 그리고 당신한테 아직 말 못한 게 있어. 작은 놈도 달라지고 있었어. 작은 놈이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했어. 전세라도 얻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작은 놈 아내가 될 사람이 조건을 내건 거야. 최소 아파트는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작은 놈이 울면서 왔어. 아버지, 저 결혼 못하게 생겼어요. 돈이 없어서요. 당신이 밤새 울었잖아. 내 아들이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는 게 죽을 것 같다고. 나는 그날 밤 당신 등을 두드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때 우리가 모은 돈이 7억이 조금 안 됐어. 30년을 모은 돈이었어. 노후 자금이라고. 당신하고 약속했던 돈. 우리 늙어서 쓸 돈. 그런데 당신은
그 돈을 아들들한테 주자고 했어. 나는 반대했어. 우리 늙으면 어쩌냐고. 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굶는다고. 당신이 그때 내 손을 잡고 말했지. 여보, 우리는 연금 있잖아. 기초연금이면 돼. 자식들 잘 되는 게 우리 노후야. 나는 그 말에 졌어. 당신 손이 갈라져 있었거든. 식당 일로 갈라진 손으로 내 손을 잡았거든.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줬어. 큰 놈한테 4억, 작은 놈한테 3억, 7억을 다 줬어. 당신은 웃었어. 이제 됐다고. 우리 아들들 고생 안 한다고. 나도 웃었어. 당신이 웃으니까 나도 웃었어. 하지만 여보, 그날 밤 나는 잠이 안 왔어. 천장을 보면서 불안했어. 기초연금이면 된다고 당신은 말했지만 43만 원으로 어떻게 사는 건지 그걸 아직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잖아. 그게 불안했어. 그리고 그 불안은 틀리지 않았어. 여보, 오늘은 당신이 아프기 시작한 그때 얘기를 해야 해. 당신한테 미안한 얘기야. 끝까지 들어줘. 돈을 아들들한테 주고 1년쯤 지났을 때야. 큰놈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는데 주문이 밀려 들어온다고 했어. 큰놈이 전화해서 아버지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그때는 전화가 왔었어. 그때까지는 작은 놈도 아파트를 샀어. 3억으로 전세를 끼고 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결혼 준비가 된 거야. 작은 놈 결혼식 날 당신이 한복을 입었잖아. 파란 한복. 내가 처음 본 당신 한복이었어. 당신이 귀에다 대고 말했지. 여보, 우리가 잘한 거야. 아들들 저렇게 잘 사는데 뭐가 아쉬워. 나는 그때도 웃었어. 당신이 행복하니까. 근데 여보, 당신 몸이 이상했던 게 그 무렵이었어. 음식을 잘 못 삼키기 시작했어. 밥을 먹다가 자꾸 사례가 들렸지. 나는 체한 거라고 했어. 당신도 그런 줄 알았어.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았어. 2달이 지나니까 죽도 못 삼키게 됐어. 그제서야 병원에 갔어. 동네 내과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하더라고. 대학병원에 갔어. 검사를 했어.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어. 의사가 나를 불렀어. 복도에서 얘기하자고 했어. 당신은 병실에 있었고 나 혼자 복도에 섰어. 의사가 말했어. 식도암입니다. 삼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 벽을 짚고 서 있었어. 의사가 물었어.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7천만 원이라고 했어. 7천만 원. 여보, 우리한테 7천만 원이 어디 있어. 7억을 다 줘버렸는데. 나는 그날 밤 큰 놈한테 전화했어. 전화를 받았어. 그때는 받았거든. 내가 말했어. 엄마가 아프다. 식도암이래. 수술비가 7천만 원이다. 큰 놈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버지, 저도 지금 사업 확장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엄마가 암인데 좀만 기다리라고. 나는 참았어. 그래, 바쁘구나 하고 끊었어. 작은 놈한테 전화했어. 작은 놈은 안 받았어. 문자를 보냈어. 엄마 아프다고. 2시간 뒤에 답이 왔어.
형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어.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당신은 병실에서 나한테 물었지. 아들들은 뭐래? 나는 거짓말을 했어. 바쁘대 조금만 기다리래. 곧 올 거야.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바쁘지. 큰 놈은 사업하고 작은 놈은 신혼이니까. 당신은 아들들 편을 들었어. 아프면서도.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결심한 게 있었어. 수술비를 내가 만들겠다고. 나는 그때 69이었어. 공장은 이미 퇴직했고 할 줄 아는 건 없었어. 경비 일자리를 찾았어. 면접을 11군데 봤어. 9군데에서 떨어졌어. 나이가 많다고. 10번째에서 됐어. 아파트 단지 야간 경비. 월 120만 원. 낮에는 당신 간병을 하고 밤에는 경비실에 앉았어. 잠을 못 잤어. 석 달을 못 잤어. 경비 월급 석 달치가 360만 원. 나머지는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 우리 결혼 반지 있잖아. 내가 당신한테 10년 뒤에 사준 금반지. 당신 거랑 내 거. 그걸 팔았어. 240만 원 받았어. 그래도 모자랐어.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았어. 복지사가 도와줬어. 수술비를 겨우 마련했어. 당신한테는 아들들이 보내줬다고 말했어. 당신이 울었어. 우리 아들들 착하지. 내가 괜히 걱정했어. 나는 화장실에 가서 주먹으로 벽을 쳤어. 소리가 나지 않게. 이를 악물고 아들들한테 7억을 줬는데 엄마 수술비 7천만 원을 안 내는 거야. 그 사실을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당신이 알면 더 아플까봐. 수술은 했어. 의사가 말했어. 초기는 지났지만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보장은 못한다는 거야. 수술 뒤에 죽을 먹었어. 내가 죽을 쓰다가 손을 대었는데 당신이 그랬지. 여보 손 괜찮아. 내가 해줘야 하는데 미안해. 당신이 아프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여보 미안한 건 나야. 큰 놈한테 다시 전화했어. 수술은 했다고. 경과 보러 와라고. 큰 놈이 말했어. 아버지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는 안 왔어. 그 다음 주도 안 왔어. 한 달이 지나도 안 왔어. 작은 놈은 한 번 왔어. 10분 있다가 갔어. 과일 하나 놓고 일 있다면서. 당신은 그래도 웃었어. 작은 놈이 왔다고. 과일 들고 왔다고. 나는 그 과일을 보면서 입술만 달싹였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아들들한테 전화를 그만뒀어. 기다리기로 했어. 아들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하지만 여보, 그 전화는 오지 않았어. 여보 오늘은 제일 힘든 얘기야. 당신이 떠난 날 얘기 해야 하는데 볼펜을 잡은 손이 떨려. 그래도 할게. 당신한테 다 말할게. 수술 뒤 6달이 지났어. 당신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 죽도 잘 삼키고 가끔 밥도 먹었어. 나는 경비 일을 계속했어. 월 120만 원이 당신 약값이랑 생활비로 딱 맞았어. 기초연금 43만 원에 경비 월급 120만 원.
합치면 163만 원.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약값 내고, 병원비 내고, 둘이 밥 먹으면 딱 맞았어. 당신이 말했지. 여보,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아들들한테 짐 안 지고 둘이 사는 거야. 나는 그때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둘이면 됐어. 당신만 있으면 됐어. 그런데 7달째 당신이 다시 못 삼키기 시작했어. 병원에 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 재발이래. 의사가 말했어.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면 내 수입 전부를 써도 40만 원이 모자랐어. 큰 놈한테 전화했어.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 그 순간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여보, 나는 공중전화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동전을 넣은 채로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가 계속 그 말을 했어. 작은 놈한테 전화했어. 신호가 갔어. 1번, 2번, 3번, 10번을 울렸어. 안 받았어. 문자를 보냈어. 엄마 암이 재발했다. 항암비가 필요하다. 제발 전화 좀 해라. 익십이라는 거. 당신은 그 말 모르지. 문자를 읽고도 답을 안 하는 거야. 작은 놈이 익십을 했어. 엄마가 암이 재발했다는 문자를. 나는 그날 경비실에서 밤새 전화기를 쳐다봤어. 혹시 답이 올까봐. 새벽 5시까지 안 왔어. 사흘 뒤에 작은 놈한테 다시 전화했어. 이번에는 받았어. 작은 놈이 말했어. 아버지, 저도 사정이 있어요. 대출 갚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물었어. 큰 놈 전화번호 아느냐? 바뀌었더라. 작은 놈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 형이 번호 바꾼 건 저도 몰라요. 거짓말인 거 알았어. 형제끼리 연락 안 할 리가 없어. 나는 더 말 안 했어. 알겠다 하고 끊었어. 당신한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아들들이 돈을 안 보낸다는 걸 어떻게 말해? 당신은 병실에서 아들들 사진을 보고 있었어. 큰 놈 어릴 때 사진, 작은 놈 돌잔치 사진. 당신이 말했지. 큰 놈이 요즘 바쁜가 봐. 사업이 잘 되나 보지. 연락이 없는 거 보니 당신은 아들들이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믿었어. 아프면서도 아들들 걱정을 했어. 나는 항암비를 내가 구해보겠다고 했어. 결국 경비 일을 더 잡았어. 주간 경비까지. 낮에는 아파트 경비, 밤에는 오피스텔 경비.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버텼어. 그러고도 모자라서 동사무소 복지사한테 다시 찾아갔어. 복지사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어. 어르신 자녀분들께 연락해 보시는 게. 나는 고개를 저었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자존심이었어, 여보. 아들들이 안 도와준다는 걸 남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 당신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 베개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당신이 울었어. 여보, 나 머리가 다 빠져. 못생겨졌지. 내가 말했어. 아니야, 당신이 제일 예뻐. 거짓말이 아니야, 여보. 진짜 그랬어. 머리카락 없어도 당신이 제일 예뻤어. 항암 석 달째. 의사가 나를 불렀어. 또 복도였어. 효과가 없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물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말했어.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 나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 난간에 기대서 하늘을 봤어. 아무 생각이 안 났어. 그냥 바람만 맞았어. 1시간을. 그리고 내려와서 당신한테 웃었어. 의사가 좋아지고 있대. 항암 잘 듣고 있대. 마지막 거짓말이었어. 당신은 웃었어. 그렇지, 나도 좀 나아진 것 같아.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속여줬어. 당신도 알고 있었을 거야. 몸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 둘 다 거짓말을 했어. 서로를 위해서. 당신이 떠나기 일주일 전에 작은 놈이 병원에 왔어. 한 번 왔어. 30분 있었어. 당신이 작은 놈 손을 잡았어. 우리 막내 잘 살아. 엄마는 괜찮아. 작은 놈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 복도에서 나한테 말했어. 아버지 형한테 연락해 봤는데 형이 시간이 안 된대요. 시간이 안 된다고. 엄마가 죽어가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나는 작은 놈 얼굴을 봤어. 작은 놈도 울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이 믿기지 않았어. 울면서 왜 돈은 안 내냐? 울면서 왜 형한테 한마디도 못하냐?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 당신이 안에서 듣고 있으니까. 당신이 떠난 날은 이른 아침이었어. 새벽 5시에 당신이 내 손을 잡았어. 여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여보 한마디. 나는 당신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어. 순이마 순이마. 눈 떠봐. 당신은 눈을 감고 있었어. 얼굴이 편안했어. 웃는 것 같았어. 나는 한참을 당신 손을 놓지 못했어. 차가워질 때까지 잡고 있었어.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 보호자분 연락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큰 놈한테 연락할 번호가 없었어. 작은 놈한테는 문자를 보냈어. 엄마 같다. 답이 왔어. 1시간 뒤에. 네. 한 글자였어. 네. 그게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이 보낸 답이야. 여보, 이 얘기를 하니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지고 있어. 오늘은 더 못 쓰겠어. 미안해. 당신 영정에 물 올려놓을게. 내일은 좀 쉬었다가 다시 쓸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알아야 해. 여보, 이틀 만에 다시 써. 어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어. 당신 영정 앞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물 한 잔 올려놓고 하루가 갔어. 오늘은 당신 떠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줄게. 장례식은 3일장으로 했어. 동사무소 복지사가 도와줬어. 장례비는 긴급 지원금으로 겨우 치렀어.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 경비같이 하던 아저씨 2, 경로당 할머니 3, 복지사. 그게 전부였어. 큰 놈은 안 왔어. 전화가 안 되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 작은 놈은 왔어. 검은 양복을 입고 왔어. 마지막 날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말 한마디 하고 영정 앞에서 절을 했어. 울었어.
그리고 봉투를 하나 놨어.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 장례비에 보태라고 3억을 준 아들이 엄마 장례식에 놓고 간 돈이 50만 원이야. 나는 그 봉투를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었어. 화가 나야 하는데, 슬퍼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 당신이 떠나니까 감정도 같이 간 것 같았어. 장례가 끝나고 우리가 살던 집을 빼야 했어. 원래도 월세였는데 혼자 감당이 안 됐거든. 경비일은 몸이 안 돼서 그만뒀어. 석 달을 하루 4시간 자면서 일했더니 몸이 망가졌어. 허리가 아팠어. 무릎이 아팠어.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어. 그래서 지금 이 옥탑방으로 왔어. 해화동 언덕 꼭대기.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 원. 남은 수입이 기초연금 43만 원뿐이야. 당신한테 계산해줬잖아. 하루에 4,600원으로 사는 거야. 처음에는 어떻게 사는 건지 몰랐어. 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 해 먹을 줄도 모르고 당신이 다 해줬잖아. 38년을 밥 한 끼도 내가 안 했잖아. 처음에 라면을 끓였는데 물 조절을 못해서 죽이 됐어. 당신이 보면 웃었을 거야. 여보 라면도 못 끓이냐고. 한 달쯤 지나니까 라면은 할 줄 알게 됐어. 반 봉지에 물 많이 국처럼 끓이는 거. 계란이 있으면 넣고 없으면 간장만 넣어. 그게 저녁이야. 아침은 찬밥에 간장. 점심은 경로당 무료급식. 저녁은 라면 반 봉지.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말을 걸어. 밥 좀 더 먹으라고. 얼굴이 말이 아니라고. 김말순 할머니가 그러더라. 종수 씨 아들한테 연락해. 이러다 쓰러져. 나는 웃었어. 아들들 바쁘다고.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또 거짓말이야. 경로당 무료급식이 11시 반부터야. 나는 11시에 가서 줄을 서. 밥이 나오면 천천히 먹어. 빨리 먹으면 금방 배고파지니까. 씹는 횟수를 세면서 먹어. 한 숟가락에 30번. 그래야 오래 가거든. 먹고 나면 경로당에서 좀 앉아 있어.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옥탑방보다 나아. 겨울에는 난로가 있으니까 역시 옥탑방보다 나아. 옥탑방은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가. 숨을 못 쉬겠어. 화장실 바닥에 누워. 타일이 차가우니까 거기 누우면 좀 나아. 그렇게 여름을 보냈어.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야. 전기세가 무서워서 제일 약한 걸로 틀어. 그래도 춥더라고. 이불을 3장 덮어. 당신 이불까지 덮어. 당신 냄새가 아직 나. 빨면 없어질까봐. 안 빨아. 그게 당신이 남긴 거야. 이불에 밴 냄새가 당신이 여기 있다는 유일한 증거야. 여보 나는 당신한테 원망 하나 안 해. 아들들한테 돈 주자고 한 거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동의했잖아.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노후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다만 몰랐어. 잘 되면 안 돌아본다는 걸. 가진 게 없으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당신은 그걸 모르고 갔으니까 오히려 다행이야. 아들들이 이러는 걸 당신이 봤으면 그게 더 아팠을 거야. 나는 아들들을 원망 안 해. 원망할 힘도 없고
원망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43만 원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이게 내 팔자지 뭐. 오늘은 여기까지. 당신 물 갈아 놓을게. 내일은 폐지 얘기를 해줄게. 아까 못한 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오늘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해. 당신한테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못하는 말이야. 나 요즘 폐지를 주워.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면서 종이박스를 모아. 한 달에 팔면 7만 원에서 10만 원쯤 돼. 그 돈이면 약값이 나와. 처음에 폐지를 줍기 시작한 건 당신 떠나고 6달쯤 됐을 때야. 약값이 모자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처음 리어카를 끌던 날 손이 떨렸어.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싶어서. 38년을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한 사람이 70이 넘어서 폐지를 줍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떨렸던 게 있었어.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거야. 경로당 사람이 보면 어쩌나. 그 걱정이 더 컸어. 그래서 처음에는 새벽에만 했어.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사람이 없는 시간에 리어카를 끌었어. 가로등 밑에서 박스를 주었어. 근데 새벽에는 박스가 별로 없어.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낮에도 하게 됐어. 오후 2시쯤 가게들이 박스를 내놓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일이 터졌어. 오후에 리어카를 끌고 종로 쪽으로 갔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왔어. 작은 놈이었어. 작은 놈이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회사에서 나오는 길이었어. 나는 리어카를 끌고 있었고 작은 놈은 20m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어. 눈이 마주쳤어. 분명히 마주쳤어. 작은 놈이 나를 봤어. 리어카를 끌고 있는 아버지를 봤어. 그런데 작은 놈이 고개를 돌렸어. 못 본 척하고 골목으로 들어갔어. 나는 리어카를 세우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 한참을 작은 놈이 사라진 골목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 여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부끄러웠어. 내가 부끄러웠어. 아들이 날 피한 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이 꼴을 보여준 게 부끄러웠어. 이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피했는데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야. 근데 진짜 그랬어. 나는 아들 앞에서 폐지 줍는 모습을 보여준 게 부끄러웠어. 그날 집에 와서 리어카를 놓고 옥탑방에 앉아서 오래 가만히 있었어. 당신 영정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이 꼴을 당신한테도 보여줄 수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여보,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였어. 받았더니 작은 놈이었어. 아버지.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작은 놈도 한참 아무 말 없었어. 아버지, 오늘 제가 봤어요. 나는 뭘 봤냐고 안 물었어. 알고 있으니까. 작은 놈이 말했어. 아버지, 왜 그러고 다녀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나는 말했어. 내가 전화를 안 받잖아. 작은 놈이 울었어. 전화기 너머로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됐다고 했어. 울지 마라 남자가. 작은 놈이 말했어. 아버지 다음 달에 용돈 보내드릴게요. 나는 됐다고 했어. 아버지 필요 없어. 너나 잘 살아. 전화를 끊었어. 여보 나는 그 전화를 끊고 울었어. 작은 놈이 미워서가 아니야. 그 놈이 용돈을 보내준다니까. 고마워서도 아니야. 내가 아들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는 게 7억을 줬는데 다시 용돈을 받아야 하는 게 그게 서러워서 울었어.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등을 두드려 줬을 텐데 아무도 없어. 옥탑방에서 혼자 수돗물 한 잔 떠놓고 당신 사진 앞에서 울었어. 작은 놈이 그 다음 달에 30만 원을 보냈어. 그 다음 달에도 30만 원. 석 달을 보냈어. 넉 달째 안 왔어. 5달째도 안 왔어. 나는 전화 안 했어.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내가 구걸할 순 없으니까. 큰 놈은 여전히 연락이 안 돼. 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몰라. 4억을 준 아들이 어디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항상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당신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못했던 말. 그 얘기는 내일 할게. 오늘은 좀 힘들어서 당신 물 갈아놨어. 오늘 폐지 팔아서 6천 원 받았거든. 2천 원으로 두부 사고 나머지는 내일 쓸 거야. 당신한테 두부 반모 올려놨어. 좋아하잖아. 여보 오늘은 내 하루를 전부 말해줄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마지막 보고야. 새벽 4시에 눈이 떠져. 습관이야. 38년 동안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눈을 뜨면 천장이 보여. 물 얼룩이 번져 있는 옥탑방 천장. 겨울에는 결로가 생겨서 물방울이 떨어져. 뚝뚝뚝. 그 소리에 눈이 떠지는 거야. 이불에서 나오면 추워. 전기장판을 끄고 양말을 신어. 당신이 뜨개질로 만들어준 그 양말. 이제 구멍이 났는데 버릴 수가 없어. 세수를 해. 수돗물이 차가워. 겨울에는 손이 곧는 것 같아. 거울을 보면 늙은 남자가 서 있어. 흰 머리카락이 엉켜 있고 볼이 움푹 들어간. 당신이 보면 놀라겠지. 내가 이렇게 늙었어. 세수하고 나면 밥을 먹어. 어제 남은 찬밥이 있으면 전자레인지에 돌려. 전자레인지도 없어. 그냥 찬밥에 뜨거운 물 부어 말아 먹어. 반찬은 간장이야. 가끔 김이 있으면 김, 김도 없으면 소금. 그게 아침이야. 여보 당신이 해주던 아침 생각나.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에 김치. 지금은 그런 밥상이 꿈에서도 안 나와. 꿈에서까지 라면을 먹어. 아침을 먹고 나면 5시 반쯤 돼. 아직 밖이 어두워. 그때 폐지를 주우러 나가.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내려가. 새벽 골목을 돌아. 가게들 앞에 박스가 있으면 줍고 재활용 수거함에 신문지가 있으면 꺼내. 2시간쯤 돌면 리어카 반 정도 차. 무거워지면 허리가 아파.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어. 새벽에 골목을 돌다가 음식점 앞에 박스가 쌓여 있었어.
큰 박스들이었어. 주우려고 손을 뻗는데 옆에서 누가 왔어. 할아버지 한 분이었어.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 80은 됐을 거야. 허리가 더 굽었어. 그 할아버지가 말했어. 이거 내 거야. 내가 먼저 봤어. 나는 물러났어.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그 할아버지가 박스를 리어카에 싣는데 손이 떨려서 잘 못 싣더라고. 내가 도와줬어. 같이 실어줬어.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했어. 형씨 고마워. 나이가 어떻게 되나? 73입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어. 나는 81야. 아직도 이러고 다녀.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어. 자녀분은 안 계시냐고. 할아버지 얼굴이 굳었어. 있지, 아들 셋. 근데 아는 사람 없어. 아는 사람 없다는 게 연락이 끊겼다는 뜻이야. 나랑 똑같은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어. 자식한테 다 줬어. 집도 줬어. 근데 나한테 남은 게 이 리어카 하나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 할아버지가 나이 8년 뒤 모습이니까. 헤어지고 집에 오는 길에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8년 뒤에도 내가 이 리어카를 끌고 있을까? 아니면 그 전에 끝이 날까? 여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당신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7시쯤 집에 오면 폐지를 정리해. 큰 박스는 접어서 끈으로 묶어 10시쯤 고물상에 가져가면 2,000원에서 3,000원을 받아. 많이 모은 날은 5,000원. 그게 하루 품삯이야. 고물상 아저씨가 오늘도 왔어 하면서 1,000원짜리를 세워줘. 그 돈을 받아들고 시장에 가. 뭘 살 수 있는지 봐. 두부 한 모 2,000원. 계란 10개 3,000원. 라면 5개 2,500원. 그 중에 하나만 사. 2개를 살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두부를 샀어. 당신 좋아하니까. 반은 당신 거야. 11시 반에 경로당에 가. 무료 급식 줄을 서. 오늘은 된장찌개였어. 콩나물하고 한 그릇 먹고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 먹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배고픈 사람들이야. 내가 더 먹으면 그 사람이 못 먹잖아. 먹고 나면 경로당에서 좀 앉아 있어. 말순 할머니가 옆에 와서 얘기를 하지. 종수 씨 오늘도 안색이 안 좋아. 병원 한번 가봐. 나는 괜찮다고 해. 돈이 없다고 안 해. 괜찮다고만 해. 3시쯤 나와서 약국에 가. 혈압약을 타. 한 달치 3만 원. 약사가 말했어. 어르신 꼭 하루 한 알씩 드셔야 합니다. 나는 네 하고 나와서 이틀에 한 알씩 먹어. 그래야 2달을 버티니까. 3만 원 아끼면 하루에 1,000원을 더 쓸 수 있어. 1,000원이면 파 한 단이야. 집에 오면 4시쯤이야. 그때부터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창밖을 봐. 옥탑방이니까 하늘이 보여. 그게 유일하게 좋은 점이야. 하늘 보면서 당신 생각해. 당신이 저 위에 있을까? 나를 보고 있을까? 저녁이 되면 라면 반 봉지를 끓여 물 많이 넣어서 아까 산 두부 반모를 넣으면 좀 든든해. 그게 저녁이야.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당신 영정에 물 갈아놓고 편지를 써. 이게 내 하루야. 매일 이래. 38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난 사람이 73 하루가 이거야. 여보,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보고의 전부야. 이 보고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여보, 나는 내일도 살 거야. 당신한테 편지를 써야 하니까.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까. 그 말은 내일 할게. 내일이 마지막이야. 여보, 마지막 편지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 편지를 다 쓰면 봉투에 넣을 거야. 어디로 보낼지는 모르지만 일단 쓸 거야. 당신한테 못했던 말 이제 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한 번도 안 했지, 이 말. 38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당신이 밥 차려주면 맛있다 한마디 못하고 젓가락만 들었어. 당신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봐 한마디 하고 나는 공장에 갔어. 당신 생일에 케이크 한 번 안 사줬어. 꽃 한 송이 안 사줬어. 카드 한 장 안 썼어. 38년 동안 당신한테 해준 게 뭐야? 월급 갖다 준 것밖에 없어. 그것마저도 결국 아들들한테 다 갔잖아.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남긴 거야. 여보, 그게 제일 후회돼. 돈을 준 게 후회되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안 한 게 그게 제일 후회돼. 당신이 임종할 때 여보 한마디 했잖아. 나는 그때 뭐라고 했어? 순이마 눈 떠봐. 사랑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나도 사랑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왜 그 말이 안 나왔을까? 왜 평생 그 말을 안 했을까? 당신은 알고 있었을까?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거 알고 있었다고 해줘. 제발. 여보, 그리고 아이들 얘기를 해야 해. 마지막으로 나는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아. 이 말은 진짜야. 큰 놈이 연락을 끊은 거 그게 큰 놈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큰 놈한테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 잘했다고 한 적이 없어. 공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고만 했어. 큰 놈이 대학 갈 때 축하한다 한마디 못했어. 학비 내주고 다 했다고 생각했어. 돈을 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큰 놈한테 4억을 줬지만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받았으면 그게 돈 4억의 값이 있겠어. 내가 잘못한 거야. 돈만 주고 마음을 안 준 거야. 작은 놈도 마찬가지야. 작은 놈이 어릴 때 형 공부시키느라 작은 놈은 신경을 못 썼어. 작은 놈이 중학교 때 그림을 잘 그렸는데 미술학원 보내달라고 했을 때 나는 돈 없다고 했어. 큰 놈 학원비도 버거운데 둘 다 보낼 수 없다고. 작은 놈이 그날 울었어. 방에서 혼자 울었어. 당신이 달래줬지. 나는 모른 척했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작은 놈이 그때부터 조용해졌어. 말이 없어졌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 그게 내 탓이야. 아들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마음을 안 준 거야. 돈만 줬지 마음은 안 줬어. 그러니까 아들들도 돈만 계산하는 거야. 받을 건 받았으니 됐다고. 내가 심은 거야. 내가 거두는 거야. 여보,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당신이 저 위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다면 아이들 좀 봐줘. 큰 놈이 사업하다가 힘들면 도와줘. 작은 놈이 가정에서 힘들면 지켜줘. 나는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43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가 이렇게 무력한 줄 몰랐어. 그리고 여보, 마지막 부탁이야. 나 당신 곁에 가도 되겠냐? 이게 내가 이 편지를 쓴 진짜 이유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폐지를 줍고 경로당에서 밥을 먹고 옥탑방에서 라면을 먹고 이 하루를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 38년을 참았으니까. 근데 외로운 건 못 참겠어. 당신 없이 사는 게 너무 외로워. 새벽에 눈이 떠지면 옆이 비어 있잖아. 당신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 밥을 먹어도 맞은편이 비어 있잖아. 맛있다 한마디 할 사람이 없잖아. 나는 당신 없이 사는 방법을 모르겠어.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혼자 사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여보, 이 편지를 봉투에 넣을게. 주소는 모르니까 그냥 넣어둘게. 누가 읽든 안 읽든 당신한테 쓴 거니까 그걸로 됐어. 당신의 남편 종수가 이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전부야. 그로부터 2달 뒤 해화동 옥탑방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사 정하은이었습니다. 정기 방문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홀로 사는 어르신을 확인하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하은은 옥탑방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3번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정하은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왔어요. 조용했습니다. 정하은은 주머니에서 비상 열쇠를 꺼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관리용으로 맡아둔 열쇠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3평 남짓한 옥탑방. 전기장판 위에 이불 3장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박종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정하은은 손목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하은은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선반이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여자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은 먼지가 내려앉아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옆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님에게. 정하은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지 12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정하은은 첫 장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마도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야. 정하은은 12장을 전부 읽었습니다. 옥탑방 바닥에 앉아서 1시간을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옥탑방은 조용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겨울 옥탑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다가 검시관이 사망 추정 시각을 사흘에서 나흘 전으로 봤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도 이 옥탑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하은은 큰아들 연락처를 찾으려 했습니다. 기록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작은아들 연락처는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번째에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됩니까?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작은아들이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큰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은 경로당 할머니 둘과 경비같이 하던 아저씨 하나와 정하은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영정 사진 앞에 서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정하은이 작은아들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이 남기신 거예요. 읽어보시겠어요? 작은아들은 봉투를 받아 겉면을 봤습니다. 수님에게 작은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작은아들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추었습니다. 오래 멈추었습니다. 편지의 한 대목에서였습니다. 작은 놈이 양복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어. 나는 리어카를 끌고 있었고 눈이 마주쳤어. 작은 놈이 고개를 돌렸어. 못 본 척하고 골목으로 들어갔어. 그 대목에서 작은아들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나 당신 곁에 가도 되겠냐? 작은아들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작은아들만 남았습니다. 빈 장례식장에 아버지 영정과 어머니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아들은 두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텅 빈 장례식장에 오래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화동 옥탑방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하나와 이불 3장과 누런 반찬통 하나와 잉크가 다 된 볼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영정 사진은 작은아들이 가져갔습니다. 물 한 잔은 정하은이 치웠습니다. 옥탑방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입니다. 박종수가 매일 보던 그 하늘입니다. 기초연금 43만 원. 그것이 38년을 일한 한 사람의 마지막 값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전부를 주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12장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줄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남편 종수가 이것이 내가 전할 수 있는 전부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